AI가 과연 인간을 어디까지 대체할 것이냐. 일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보다 당신이 오늘 제공하는 가치가 뭡니까? 라는 질문이 저는 가장 객관적인 질문인 것 같거든요. 모두 다 자기의 역할이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들이 1년 전에도 100인데 오늘도 100은 아니더라고요. 그게 기술이 진화하고 사회가 발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얘기하니까 또 궁금한데요? 어떤 사람 뽑아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인재를 뽑는 거는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게 한 3가지 정도는 꼭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인류 리더들의 지혜를 전하는 시간 CEO 초대석. 오늘은 세계적인 IT 기업이기도 하고 또 AI 기업이기도 하죠.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의 조원우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대표 조원우입니다. 저는 2000년대 IT 업계에서 일을 시작해서 3년 전부터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해서 AI나 소프트웨어 그리고 모든 IT 솔루션을 가지고 생산성 또 혁신을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그럼 합류하실 때부터 한국의 대표로 합류하신 건가요? 네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대표 이전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안 계셨던 거군요. 맞습니다. 이 선택이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합류하자라고 했을 때 왜 오케이 하셨나요? 지금 글로벌 회사들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들도 있었고 또 국내 회사에서도 일할 수 있는 경험들도 있었는데 양쪽에 다 그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좀 일을 하면서 보니까 궁극적으로 필요로 한 것, 또 제가 추구하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어떻게 가치를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3년 전부터 기존의 오래된 경험과 역사와 또 기술 중심으로 AI로 회사를 좀 새롭게 탄생시키면서 특별한 그런 가치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기회와 함께 또 좋은 팀에 제가 합류하게 됐습니다. 대표님 보니까 그게 궁금하네요. AI 얼마나 많이 쓰고 계세요? 저는 사실은 많이 활용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관심이 많아서 그런 좀 어려운 기술 질문들도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저녁에 자고 일어나면 저희는 이제 엄청난 이메일이 쌓이고요. 이메일뿐만 아니라 대화하는 팀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서로 채팅하고 저희 내부에서는 업무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오가거든요. 그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로 내가 일을 하고 있는 내 업무 형태를 정리해주고 저한테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주고 나한테 먼저 초안이나 그 액션을 먼저 취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는 데 있어서 저한테 굉장히 시간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요. 가면 갈수록 협업이 너무 중요해집니다. 각각의 여러 미팅들이 일어나요. 거기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어떤 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AI를 통해서 정말 잘 정리되고 정말 잘 저한테 전달되고, 어떨 때는 제가 바쁘면 이동하면서 이걸 뭐 팟캐스트 형식으로 보이스로 정리해서 말해줘. 그럼 저는 이제 이어폰 듣고 가면서 듣기도 하고요.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그 업무의 절대 양도 늘어났고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범위들도 훨씬 넓어져서 실질적으로 AI를 활용하는 빈도는 저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내가 알아야 되는 어떤 수많은 정보들, 이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정리를 해주는군요. 그러면 일어나면은 야 지난밤 정리해줘 이렇게 합니까? 어제 있었던 메시지들을 내 우선순위로 정리해주고 회신해야 된 것부터 리스트업을 해줘. 질문들도 하다 보면 제 질문의 능력이 늘잖아요. 질문들을 저장해 놓고서 그냥 스크립트로 돌리면 아침 8시 반에 이렇게 돌아가 있습니다. 그럼 나와 있기도 하고요. 기존에 뭐 일주일, 한 달 이렇게 걸리던 일들이 몇 시간 내로, 몇 분 내로 해소돼서 정말 생산성은 많이 향상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 작업을 하는데 전부 코파일럿을 쓰십니까? 계속적으로 좀 진화하고 있고요. 코파일럿을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장점과 숙제는 정말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너무 많아요. 나 이 정도면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갑자기 또 새로운 게 나왔대요. 우리 숙제하듯이 이런 학습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불편하고 아무래도 저희가 게으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훨씬 더 빠르게 더 많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궁금증이 자꾸 그걸 찾게 만드니까 사실 좀 재미있는 과정인 것 같기도 합니다. 다른 AI도 쓰십니까? 실제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비교도 하고요. 아무래도 코파일럿의 가장 큰 장점은 기업이 하는 일들을 어플리케이션 안에 내재되어 있는 내가 일하는 방식, 내가 대화하는 스타일, 제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강력하고 저한테 도움을 많이 주는 툴은 코파일럿이고요. 어떤 툴들이 어떤 느낌으로 답을 주는지, 그것들이 궁극적으로는 비즈니스랑 어떻게 연관될지 이렇게 좀 비교해보는 기회로 여러 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님께서 언젠가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AI 전문가일수록 AI에 의존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이거는 무슨 뜻인지 궁금하고, 사실 AI한테 완전히 의존해서 다 해달라고 하고 싶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AI를 활용하는 거가 안 좋은 거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AI의 결과물을 판단하고
하고 활용하기 위한 결정을 하는 건 꼭 사람이 하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AI가 굉장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많은 부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반적으로 하는 일 외에 다양한 부분의 일들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필요로 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 컨텐츠나 컨텍스트가 거기에 시기에 적절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용도에 적절한 건지에 대한 그 판단을 사실은 나만이 할 수 있는데 대부분 다 이제 AI한테 맡기면 이제 자료가 다 나오니까 그냥 맨 마지막까지 미뤘다가 코파일럿한테 물어봐서 리포트 주면 그냥 들고 들어간다. 이제 이런 자동화에 대한 맹신,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코딩에서도 보면 코딩 자동화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굉장히 잘한 코더가 코딩 에이전트한테 통해서 받아들인 결과물을 검토하는 데 드는 비용과 정말 잘못 만들어진 AI의 그 결과물을 검토하는 데 비용이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AI에 대한 의존도와 사람의 역할과 또 그것들을 잘 밸런스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지막 최종 게이트는 그럼 사람이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정말 이제 사람과 AI의 경계선이 없어져서 뭐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 인텐트 자체를 AI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지금은 생각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답변을 하거나 이메일을 보낸다 라고 하면 뭔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있죠. 땡큐 말고 이런 건 너무 고마워. 앞으로는 저랬으면 좋겠어. 아니면 우리가 이런 것들도 고민했는데 그것도 잘해보자. 뭔가 제가 하고 싶은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 상대방한테 적절하게 폴라이트하고 적절하게 길이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참 시간이 많이 걸렸었거든요. 요즘엔 제가 필요로 하는 그 키워드만 탁탁탁 집어넣어요. 야, 초안을 적어줘. 툭 집어넣으면 그 이후에 검토는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이 AI의 활용도가 각 개인별로 그 스킬이 느는 것 같아요. AI의 전문가가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전문성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실질적인 경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AI가 과연 인간을 어디까지 대체할 것이냐. 이건 어떻게 보세요? AI가 정말 잘하는 거, 자동화하고 지식을 빠르게 실행하는 것. 사실은 조금은 시간이 지나면 일반적으로 AI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인간이 하는 일들 중에 루틴화 될 수 있는 일들인 것 같고요. 꼭 사람이 필요한 거, 그것들을 가장 최적화해서 사용하는 데의 방식, 아니면 나만이 할 수 있는 나만의 일. 저는 그 안에 저희 회사에서 리더 중에 한 명이 쓴 책에 그 내용이 있는데 호기심, curiosity. 우리 사업이 이런 방향으로 해도 잘 될까? 저런 식의 접근 방법은 어떨까? 라고 하는 거 curiosity가 있고요. compassion, 상대방에 대한 이해. 이랬을 때 이거에 대해서 공감하실까? 이랬을 때 우리에 대한 브랜딩이라든지 우리 회사에 대한 공감대가 훨씬 더 많아질까? courage, 용기도 있고요. communication,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은 저는 회사의 굉장히 큰 자산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AI나 자동화가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하겠지만 그 결정, 그 방향에 대한 논의,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인간의 영역을 얼마나 더 AI가 할 수 있을까? 저는 저희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 영역은 계속적으로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5년 전에도 이 회사가 필요로 하는 가장 큰 인재는 뭔가요? 라고 하면 이 내용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요즘에 저는 AI가 되게 반갑기도 하고 그냥 이 사이클이 조금은 반복되는데 AI는 굉장히 큰 임팩트 중에 하나다. 정말 흔히 우리가 산업혁명에 비유를 하기도 했고 전기의 개발에도 비유를 하기도 했고 정말 축을 훨씬 더 크게 움직이는 그 기술의 하나이지 이것 자체가 우리의 가치 창출은 아니다. 그런 가치 창출은 그 위에서 이루어지는 전기가 개발됐을 때 새로운 가전제품이 만들어지고 우리를 훨씬 더 편리하게 만드는 여러 도구들이 만들어진 것처럼 AI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치를 인간이 창출하는 데 안에서 이루어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로운 관점이네요. 많은 사람들이 AI 때문에 내 직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은 할 필요 없다는 뜻이기도 하네요. 많은 감론을박이 있겠지만 우리의 역사 이래 계속 진화해 오지 않았나?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버스를 타면 버스표를 받아주는 안내양 언니가 계셨어요. 네. 그럼 제가 이제 회수권 내고 반 잘라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토큰을 받아주시기도 저랑 비슷한 하고. 세대시군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빠르게 반 정도는 기사님 옆에 있는 통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냥 토큰 받고 요즘에는 그것도 없고 카드로 다 하고 그냥 버튼 누르고 다 하는 걸로 그게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건지 그걸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효율과 또 기술이 발전돼서 또 다른 연결성이 생기고 우리한테 편의성이 생기고 사실은 더 의미 있는 일들을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돼요. 되게 작은 예시기도 하지만 저는 되게 중요한 상징적인 예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신이 오늘 제공하는 가치가 뭡니까? 라는 질문이 저는 가장 객관적인 질문인 것 같거든요. 모두 다 자기의 역할이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역할들이 1년 전에도 100인데 오늘도 100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술이 굉장히 혁신되고
프로세스가 훨씬 최적화되다 보니까 내가 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 제가 하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은 경우 100에서 80으로 80에서 60으로 60에서 40으로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굉장히 줄어드는 환경이 되더라고요. 그게 기술이 진화하고 사회가 발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일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역량이 지금이 보기에는 200인데 내년에 보기에는 그게 50으로 나눠져서 어떻게 또 다른 100을 만들어 있을까라고 하는 저는 질문이 당신이 오늘 제공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직책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보다는 정말 어떤 가치를 제공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계속 물어보면 잡이 없어진다라는 고민을 하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가능성 그리고 내가 기여하는 진짜 기여도의 그 범위가 앞으로 얼마나 더 달라지고 넓어질까라고 하는 그런 일부는 사실은 좀 고민이고요. 일부는 기대치 이 밸런스 안에서 굉장히 좀 저희가 변화를 맞이하는 마음가짐 또 그리고 AI 시대에 정말 좀 필요한 그런 준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그렇게까지 확장해서 보시는군요. 조직들이 AI를 개인들의 속도만큼 따라오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고민 안에 많은 조직과 그 리더들도 이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업의 특성상 정말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AI의 영역과 스피드와 그 정도는 어디까지인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으실지언정 실질적으로 이 정도의 깊이의 이 이상의 고민은 저는 많은 리더들이 굉장히 다 하고 계시다고 확신합니다. 대표님 오히려 중간에 섞이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인간의 고유한 영역은 계속해서 지켜나갈 거라고 보시는 편이네요. 아주 솔직하게 질문드리면 저한테 질문하는 거죠. 조원우. 오늘 인간이 하는 영역에서 너 100 하고 있어? 라고 질문하는 거죠. 어우 갑자기 무서운데.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도 다들 그냥 자기의 영역이 어느 정도 정의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해왔었는데 AI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자동화 또는 반복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해내주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더 넓혀가면 실질적으로 범위는 넓어지는구나. 그러면 정말 우리 회사가 할 수 있는 일들도 정말 많아지고 또 우리가 고객한테 드릴 수 있는 가치들도 훨씬 넓어지겠구나라는 아주 솔직한 고백이기도 하고 또 그게 저희한테 좀 성장의 동력이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공식 보고서에 AI에게 대체될 40가지 직업이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3년 안에 AI 때문에 가장 크게 바뀌거나 아니면 아예 사라질 업무는 뭐라고 보시나요? 진짜 AI만이 했을 때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도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액세서빌리티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일부만 대체되기도 하고 완전히 대체되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오늘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될 일인데 잡이 없어진다가 아니라 진짜 사회가 기술의 발전에 맞춰서 어느 정도 진화해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안에서 독창적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역량으로 인해서 AI의 도움을 받아서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효율한 그런 사업 모델들이 더 생겨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사이에 AI 면접 잘 보는 법이라는 그런 영상들하고 그런 노하우가 떠돌고 있기도 하거든요. 이 HR에서 AI가 도입되는 거에 대해서 바람직하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렇게 HR에서 AI가 도입됐을 때 인간이 AI한테 잘 보여야 되는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걱정도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AI가 인간을 대체할 것인가? AI 시대의 주도권은 인간한테 있는가? AI에 있는가? 저는 HR에 국한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지금 AI 시대에 가장 빠르게 폭발적으로 증가했었던 게 개발 인력의 보면 AI 활용이었었지 않습니까? 개발 인력의 취업이 엄청 줄었죠. 그래서 코딩 에이전트가 어디까지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데 이제 그 안에 이 내용을 아마 깊숙이 한번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 AI 자체가 정말 잘하는 게 무엇인가? 사람이 주로 리드를 하고 AI의 도움을 받아서 업무의 효율성, 생산성이 훨씬 늘어나는 영역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세 개로 한번 브래킷을 해보면 AI가 했을 때 제일 잘하는 영역을 우리는 자동화가 되면 제일 좋은 영역이랑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자동화가 됐으면 훨씬 더 시간적인 효율성도 있고 이거는 판단이나 이런 거, 미스테이크나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프리오거나이즈를 한다든지 나중에 좀 정리를 해준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걸 이제 HR로 넘어보면 예전에는 입사 지원서가 굉장히 인기 많은 자리 뭐 이런 데는 뭐 1000대 1, 10,000대 1 막 이렇잖아요. 천장을 봐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봤을 때 얼마나 변별력을 가지고 그 천장을 100점으로 만들 것인가. 얘가 잘할 수도 있는 영역이겠다. 잔인한데 그렇게 생각은 돼요. 변별력에 대한 그 포인트가 앉아서 100개의 문서를 봐도 그 100개의 문서가 1번과 100번이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그냥 그 포인트가 생길 것 같거든요. 패턴이. AI가 할 수 있는 영역인데 사람이 해왔던 영역에 도움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궁극적으로 우리 회사를 만드는 근간에 어떤 퍼스널리티와 어떤 캐릭터를 필요로 하는가는 저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 같아요. 우리 회사에 새로 모셔야 되는 인재상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그걸 누가 정하냐는 거는 사람이 하는 거고 내가
기준을 정했으니 이 기준에 맞춰서 1000대 1이지만 900명 자르고 100명을 추려봐. 이거는 AI한테 시킬 수 있는 거다. AI가 했을 때 효율성이 제일 많이 나는 것, 사람이 주도해서 AI의 도움을 받았을 때 제일 좋은 거, 그러고 나서 꼭 사람이 해야 되는 거로 나눠보면 저는 인사든 재무든 개인이 하던 일을 업무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게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하는 일에 대한 프로세스와 일관성과 유연성을 같이 고려하면서 이걸 재정의하려고 하다 보니 프로세스를 이렇게 바꾸자가 아니라 정말 문화와 서로 간의 이해와 이거의 커뮤니케이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인 거죠. 그 과정을 굉장히 건전하게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신입사원 채용할 때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공고만 났다 하면 진짜 1000명, 10,000명 할 것 같거든요. 지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또 모시는 경우는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다 보니까 리더분들 각기 담당하시는 그 담당에 총괄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하니까 또 궁금한데요. 어떤 사람 뽑아요? 아니면 어떤 사람 안 뽑아요? 둘 다 중요하니까.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기준이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일반적으로 30분, 정말 길면 45분 정도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원하는 인재를 뽑는 거는 여러 가지 팩터가 작용합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는 꼭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꿈꾸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인비저닝 할 수 있는 사람인가?는 분명히 보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꿈을 실행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실행한 결과 그게 성공이 되든 실패가 되든 그거를 가지고 발전하는 사람인가? 요 3가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걸 어떻게 봐요? 그런 질문들을 약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합니다. 되게 좋은 말씀이긴 해요. 저도 그런 사람하고 같이 놀고 싶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인터뷰를 질문을 하면 주어진 시험 문제를 푸는 거에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커리어가 좀 그렇게 빌드되어 왔지 않습니까? 어떤 태스크가 나한테 주어지면 이걸 어떻게 풀어낸다. 그리고 거기에는 공식도 존재하고 공식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또 노력을 풀어낸다라고 하는데 태스크를 정의하는 거에 저희가 되게 약해요. 인재들이 특히 AI 시대에 저는 그게 되게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꿈꾸는가 상상하는가는 저는 그건 것 같거든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무엇을 상상해서 그걸 실행해 본 적이 있냐?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되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나 시험도 되게 잘 봤고 프로젝트도 되게 정말 성공적으로 했는데 내가 상상해서 만든 프로젝트가 뭐였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고 실질적인 답을 주시는 후보자분들, 신입사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럼 그 어떤 결과를 도출했었냐? 되게 솔직하게 정말 뼈저린 실패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럼 그게 지금 당신이 하는 이 자리에서 인터뷰를 하는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얘기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었냐라고 얘기하면 또 그분의 생각들이 되게 많이 공유가 됩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그게 나를 개선시키는데 무엇에 기여했느냐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떤 트레이드가 굉장히 많이 공유되냐면 이 사람이 내 생각을 상대방한테 전하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굉장히 잘 나타나요. 내가 이런 걸 상상했었고 이 상상에 기반해서 내가 이런 시도들을 했었고 이게 성공했고 이게 실패했고 그랬더니 이게 내가 오늘의 나가 이렇게 쉐어비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논리적인 생각의 전개거든요. 그게 간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볼 수가 있겠네요. 엄청나게 많이 보게 됩니다. 짧은 질문 2-3가지에 굉장히 많은 이분에 대한 이해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렇게 질문했을 때 내가 해왔던 일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누구는 얘가 뭔가 한 것 같긴 한데 뭐라 그러는 거야 잘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요즘에 커뮤니케이션을 되게 효율적으로 하고 논리적으로 하고 또 사실은 너무 주저리 하지 않고 큰 사이즈하게 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 굉장히 많은 서로의 공감대나 이해가 생겨납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추가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대표님의 백그라운드가 엔지니어시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프로그래밍을 하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금합니다. 저는 방송을 하는 사람이니까 저희 업계는 커뮤니케이션이 무조건 중요해요. 그런데 코딩 하시는 분들도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까? 코딩은 AI가 더 잘합니다. 근데 이 코딩이 왜 필요한 건지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코딩을 하는 건지 그래서 어떤 효율을 통해서 다르게 차별화 있게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들은 그런 논리적인 머릿속의 정의와 왜냐면 혼자서 코딩을 다 할 수 없거든요. 이것들을 다 만들어내는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없이는 정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프로그래밍을 협력하는 사람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이것을 왜 디자인하고 어떤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되게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으면 그냥 수도 없이 많은 코딩의 밀리언 라인의 코드만이 만들어질 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되기도 합니까? 회사 안에는 굉장히 성공적이고 이스태블리시 되어 있는 10,000명, 10만 명 단위의 회사도 있고요. 오늘 만들어지는 스타트업도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회사들은 정말로 사람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AI는 정말 어느 역할을 하고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영역, 사람이 리드해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을 굉장히 명확하게 정해야죠. AI가 하는 영역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다 정해져서 이제 코드 돌리는 거. 그러다 보니까 엔지니어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정말로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의 프로덕트에도 관심이 많이 가지만 주가 추이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이죠.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작년에 뭐 50주년을 맞았는데 그 50년이라고 하는 기간보다 더 중요한 게 그 글로벌 탑 10 밸류에이션 컴퍼니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었던 회사 중에 하나예요. 진짜 안 바뀌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죠. 뼈를 깎는 변화를 계속해서 해왔던 회사인 것 같아요. 어렵고 큰 변화에 대해서 과감하게 해왔고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마이크로소프트는 3년 경험해보니까 뭐가 달라요? 라고 질문 드리면 솔직하게 답변 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성숙하게 나이 든 어른 같다 라는 제가 표현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스타트업은 굉장히 생기가 있고 에너지가 많고 뭐든지 해볼 수 있는 그런 도전 막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회사들은 경륜이 있어요. IT, 테크놀로지라는 필드 안에 오랫동안 공존하면서 스타트업의 에너지와 경륜과 상처와 글로리와 페일리어를 같이 경험했던 그거를 내재한 회사로서의 다양성은 지구가 어떻게 계속 존재하냐? 이제 이런 질문이랑 좀 비슷하게 오늘은 너무 반짝반짝 빛나고 내일은 꺼지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지 않나 가까운 분들하고 편하게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펀더멘탈 기반으로 들어가 보면 한때는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플랫폼 이렇게 저희가 진화하고 있지만 고객의 가치를 제공해서 개인과 조직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라고 하는 그거에 정말 충실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안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은 일단 묻지마 투자 시기다.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오늘의 굉장히 크고 방대한 고객군의 관심도 충분히 어드레스 하고요. 몇십 년 넘게 투자를 해오신 그 투자자들의 가치도 존중하고 또 미래에 대한 혁신도 같이 준비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저글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해요. AI를 작년에 시작했어요. 근데 조 단위의 밸류에이션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냥 묻지마 투자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에 대한 약속만을 가지고 달릴 수도 있는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세 개를 잘 밸런스해서 진행해 왔어야만 하지 않습니까? 그 머슬이 굉장히 중요한 관심의 일단 1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AI라고 해서 저희가 AI 모델 아니면 그런 혁신에만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생명공학을 연구한다든지 아니면 양자 컴퓨터를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기존에 없었던 완전히 또 새로운 혁신을 연구해서 준비한다든지 비즈니스 그리고 인더스트리뿐만 아니라 이제는 과학 연구의 영역까지 좀 포괄해서 결국에 진짜 인류의 성장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좀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밸런스 쉿, 파이낸셜 퍼포먼스라든지 그리고 오늘의 혁신에서도 게을리하지 않구나라고 하는 네 개의 그 건실함이 계속 지금 집중을 하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1년 전에 저희가 말씀 나누던 AI의 주제와 오늘 나누는 말씀의 주제가 굉장히 다르고 그 AI라는 거를 한꺼풀 벗겨서 해석하시는 회사 그리고 솔루션, 채팅 툴의 역할이 1년 전이랑 지금이랑 정말 다릅니다.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계속 건실하게 자기의 주장을 가지고 심지 굳게 밸런스를 가져가면서 기술, 과학, 인류 기여의 역할로 다 밸런스 나가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회사의 가치 차원에서 좀 눈여겨서 보실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으로 보면 지금은 4위 정도 된다고 하던데 5년 후 10년 후에도 계속해서 그럴 거지 않습니까? 기업 전략 면에서는 어때요? 어느 쪽으로 집중해 나간다든지 혹은 어느 쪽을 새로 개발한다든지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개인들을 포함하는 조직과 기업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데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그 기술이 훨씬 더 안전하고 활용성이 높은 것으로 가겠다라는 방향성 안에 있는 그 움직임은 자체적인 솔루션 개발도 있을 거고요. 여러 업체와의 협력도 있을 거고요. 그 안에는 뭐 국내 업체들도 있고 미국에 있는 협력의 모델이 글로벌리 좀 확장이 되면서 저희의 미션 안에서 계속적으로 좀 확장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사요? 저는 많이 모으려고 하고 있는데 아이 대표이사는 모아야죠. 대표이사가 안 샀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요즘 주식장의 추이를 잘 보시면서 결정해 주시면 에이 원론적인 얘기만 하지. 죄송합니다. AI와 관련해서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이 회사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윈도우를 쓰고 있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피스를 쓰고 있고 지금 이 영상도 틀어놓으면서 동시에 엑셀 작업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고 기업 분석 보고서에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 매출이 오피스나 윈도우는 아니더라고요. 어느 쪽으로 회사가 바뀌고 있습니까? 오피스 윈도우 저희 이제 생산성 툴이라고도 하고요. 또 클라우드 영역도 있고 또 보안도 있고 좀 다양한 영역으로 좀 펼쳐져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 회사다, 뭐 하드웨어 회사다, 전체적인 기술 플랫폼 회사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AI가 발전하면서 모든 종류의 프로그램 서비스하는 회사들의 주가가 반토막이 나고 좀 엄청난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안 그랬어요, 전혀.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적으로 AI의 어떤 능력을 굉장히 많이 진화시키고 있기도 하고 앞으로 AI 시대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리고 있는 미래는 어떤 게 있나요? 사실 AI라고 하는 툴이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가 해왔던 일에 큰 맥락을 같이 합니다. 어느 조직에 몸을 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회사가 가는 가치관과 비슷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 중심에 모든 개인과 조직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가치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하는 게 저희 회사의 가치거든요. AI는 개개인이 생산성을 2배, 20배, 200배 확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요. 개인의 생산성 향상이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정말 조직의 프로세스와 그동안 해왔던 조직의 구조와 또 문화에 합쳐져서 수십 배, 수백 배의 그 확장성이 조직의 힘으로 다시 멀티플라이어가 되는 그런 가능성을 제시하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그런 소프트웨어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 AI의 힘과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플랫폼과 그리고 우리의 기업 고객과 개인 고객의 그 기반을 합쳐서 사람과 조직과 기술을 연결해서 AI의 가능성을 최적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접근하는 AI의 차별점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저희는 크게 2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인텔리전스하고 트러스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맥락을 간과하지 않고 내포하고 있느냐. 그거 자체가 우리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기술을 통해서 활용하고 또 AI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이네이블하는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고 있느냐, 이 기술이 신뢰할 수 있느냐, 이 2가지라서 인텔리전스와 트러스트가 정말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2가지 컴포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치중하고 있는 AI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AI가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그램과 연계된 형태의 AI 쪽으로 더 집중하실 겁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집중하는 AI는 무엇이냐, AI를 왜 필요로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좀 집중을 해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의 훨씬 큰 확장, 그리고 그게 기업한테 기여하는 실질적인 가치 창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구에게는 프로그램을 훨씬 더 빠르게 하는 것, 내가 하지 못했던 영역에 프로그램을 해내는 것일 수도 있고요. 누구에게는 내가 화이트 칼라라고 하는 그 오피스 워크를 이 영역에 좀 집중해서 했었는데 다른 영역까지도 훨씬 빠르게 확장하고 사실은 협업만 기반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AI와 함께 대화하면서 풀어나가는 것. 또 어떤 리더들한테는 이런 내용들을 내가 알고 싶어 라고 이제 밑에 분들한테 시키시면 빠른 경우에는 한 2, 3일, 좀 늦은 경우에는 일주일에서 한 달 후에 굉장히 정제된 리포트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AI를 통해서 내가 빠르게 그 원하는 것의 답변들을 빠르게 답안하는 그런 좀 다양한 역량을 줄 수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그 내용 안에 기존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셨던 그 경험들이 다 쌓여 있고 그 지식들이 쌓여 있다 보니까 훨씬 그거를 더 개인과 조직이 좀 편하게 해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데 좀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AI를 쓰는 직원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으니까 그 직원을 새로 모시거나 그분들에게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는 AI는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라는 교육을 따로 합니까? 아주 기본적인 교육은 해드리는데요. 사실은 저희는 직원들을 통해서 더 많이 배웁니다. 왜냐하면 이게 활용을 하면서 내가 이런 프롬프트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원하는 패턴이야 라고 하면 제가 이제 세이브해놓고 매일 아침 8시 반에 돌게 하잖아요. 저희 직원분들이 훨씬 더 창의적이세요. 그런 프롬프트를 했더니 이런 답도 나오더라. 저희들끼리 나누는 그 대화창 안에 이제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창이 있는데 인사적인 것도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팀원들과 했던 대화를 중심으로 나를 좀 평가해봐줘. 내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잘하고 있어서 더 해야 되는지 라고 하면 저희 인사 담당자가 부분적으로 보고 평가하시고 매니저가 줬었던 어떤 평가는 굉장히 맞기도 하고 어떤 평가는 좀 이렇게 주관적이고 이모셔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트레이스들은 내가 했었던 대화, 이메일, 또 그런 실제로 내가 했었던 업무, 그 결과에 나왔을 때 우리가 미팅을 하면서 하였던 그런 논의들, 이것들을 다 좋아서 당신은 굉장히 직원들을 이렇게 인커리징하는 좋은 리더야. 이런 식으로 HR 컨설턴트의 역할을 저한테 해주기도 하니까 해보셨군요. 아니, 좋게 나왔습니까?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이 AI라는 걸 잘 활용하기 위한 그 배움이 회사에서 커리큘럼을 짜서 주는 게 아니라 진짜 라이브하게 저희가 하는 것들을 우리 안에 자산으로 좀 쌓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한 번 더 놀라는 부분이 AI가 뭐 전 세계가 다 쓸 수 있는 건데 개인이 자기 돈을 쏟아 부어서 일상으로 받아들이려고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나라는 잘 없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개인이 받아들이는 걸로는 우리나라가 1등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한국은 AI를 좋아할까요? IT 강국이다, 통신 강국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한 20년도부터 있었고, 뭐 클라우드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데 기본적으로 IT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가 잘 갖춰졌다라고 하는 건 정말 대한민국의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또 2번째로는
저희 그냥 국민성 자체가 그 배움에 있어서 굉장히 근면한 것, 새로운 것들에 대한 시도의 두려움이 우리가 이제 그걸 뭐 장점이다 단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없지 않은데 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상당히 강하다. 그리고 속도적으로 굉장히 빠르다라고 하는 큰 장점이 있고요. AI에 있어서는 요즘에 국가 차원에서도 참 많은 말씀들도 하시고 새로운 이니셔티브도 드라이브 하시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국가 차원에서 가는 그 큰 배, 그 속도가 뭐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않을 수는 있겠으나 국민 전체한테 이게 정말로 필요한 기술이고 앞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경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하는 확신도 저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쉬운 점은 개인만큼 기업들이 받아들이진 않는 것 같아서 우리 기업들은 이 시점에서 좀 보안을 너무 걱정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걱정해야 되는 건 맞기도 하고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기업의 AI, 뭐 코파일럿, 뭐 다양한 AI 에이전트에 대한 도입은 6개월 전과 12개월 전과 오늘이 확연히 다릅니다. 속도, 규모, 그 안에 어느 정도 깊이까지 하느냐가 확연히 달라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들이 존재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가장 큰 자산, 우리 사업을 위한 그 인텔리전스가 안전하게 보호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우리 직원들이 필요로 한 데이터를 필요한 만큼 액세스할 수 있게 거버넌스를 잘 가져가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AI를 활용해서 개개인들이 일을 했을 때 그 개개인들이 성취하는 생산성의 증대나 훨씬 더 빠른 혁신이나 우리가 추구하는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 체계가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 조직은 거기에 맞는 업무 추진을 위한 그런 구조로 재설계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들이 사실 가벼운 질문들이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기업이 세계를 호통하는 위치에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고 그 구조들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 중소까지도 굉장히 많이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단단하고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한 체계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데 그 안에는 일은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의식 중 무의식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업무 프로세스가 존재합니다. AI가 정말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개개인은 AI를 내 것으로 만들고 있는 속도가 그렇게 빠른데 회사가 그럼 이제 그 조직 안에다가 AI를 이렇게 밀어넣으면 이게 정말 AI로 인해 생산성이 2배, 20배, 50배 늘어나는 그 조직으로 변화할까라고 하면 사실 좀 답은 보이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두 개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가면서 조직을 리디자인하고 업무하는 프로세스를 다시 리스트럭처하고 이것들이 가능하게 되는지가 지금 사실 많은 회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디에서부터 하는지를 결정하시고 있는 시기고 답은 분명히 yes로 나와 있고요. how에서 and how fast에 대한 디시전들을 점진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도 조직을 운영해봤던 사람으로서 큰 회사를 운영해보고 하면 잘 된다 안 된다 참 진짜 어려운 밸런스가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빨리 가서 이거를 내가 정말 리딩을 하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스피드로 내가 우리 조직의 진짜 코어 내가 하는 그 많은 사업 가운데 고객한테 가치를 전달하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제품을 만드는 회사도 있고 리테일을 하는 회사들도 있고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도 있고 그럼 그것들을 가장 이상적으로 최적으로 해내면서 이 AI 트랜스폼을 입히는데 나한테 가장 많은 스피드는 무엇일까?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은 간호사 선생님은 또 우리 제조 전선에 계시는 작업자분들은 이분들과 화이트 컬러와 실제로 이 AI 임팩트를 다 활용하실 수 있는 모든 직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밸런스해서 하느냐 고민은 저는 그게 쉬운 고민은 아닐 것 같은데 굉장히 확고하고 필요한 결정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것들은 제 생각에는 한국은 그 변곡점은 좀 넘어서지 않았나. 넘어섰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직이 AI를 도입하는 속도가 확실히 느리긴 느린 모양입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설문이 있냐면요. 2026년 조사예요. 직장인의 78%가 AI에 뒤처질까봐 위기감을 느낀답니다. 근데 동시에 회사의 리더십이 명확하고 일관된 AI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느낀 직원은 16%밖에 안 된대요. 이거 왜 그러는 거고 이런 현상을 타파해 나가려면 조직이 어떤 식으로 리더십을 좀 가져야 되나요? 엔지니어 기반의 IT 기업에서 계속 일을 해왔던 리더임에도 AI 시대에 정말 지식의 속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이게 정말 스피드가 예전과 같지 않구나라고 하는 긍정적인 압력을 느낍니다. 그래요? 근데 일반 산업에서 경영을 중심으로 하시던 그 임원 리더분들이 이 AI의 기술, 파급 효과, 실질적으로 방향성, 그래서 내가 어떻게 쓰는지를 공감하면서 이거를 가시기에 사실은 한국의 기회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역량들 또 개인의 AI를 활용해서 국토도 작고 인구도 그렇게 크지 않고 시장 자체도 어느 정도 제한적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AI나
AI나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서 내 사업 영역, 내가 활동하고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을 확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나 이제 국내 회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도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내가 AI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 우리 회사도 그거를 통해서 나도 더 넓은 시장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싶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분명히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 같고요. 회사 내부에서 저는 리더십이 기술에 대한 이해, 또 방향성에 대한 공감, 그리고 실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앞으로 하고 있는 일들을 이거랑 어떻게 섞어서 우리 직원들이 AI를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했을 때 컴펜세이트 할 수 있고 인커리지 할 수 있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기반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 과정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한국 회사에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확신합니다. 저희가 몇몇 깊이 프로젝트를 하는 고객분들과 지금 이 AI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 기술을 디플로이 하는 게 가장 쉬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말씀 나눴던 조직이 이것들을 어떻게 스스로 모티베이트해서 쓸 수 있는지,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조직의 보상 구조들이 어떻게 개선될 거고 우리 업무의 프로세스와 조직의 모형은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저희와 같은 기술 회사랑 같이 협의해서 재정의해 나가고 있고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 큰 변화 안에서 우리 스스로도 그 플랫폼을 가장 앞서서 좀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우리 스스로 익스페리먼트하고 실제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도입되면 그때는 기업들이 어떻게 변할까가 되게 궁금하기도 하네요.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만들고 싶으세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는 터미네이터가 보여주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정말 이 기술이 훨씬 더 우리한테 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스스로도 AI를 활용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이 하나 있고요. 아, 내가 AI를 모르면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전자에 훨씬 관심이 많거든요. 전자공학을 공부했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뭐 나이도 들어가고 자녀들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제 관심사가 헬스케어, 그리고 실제로 다른 사업 영역 막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확장되는데, 제 커리어는 IT, 테크놀로지에 국한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외에 굉장히 다른 옵션들이 그러니까요.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생기거든요. 개인의 영역에서 확실히 그래요. 네. 그럼 과연 조직은 어떨 것인가?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로 멈출 것인가? AI 플랫폼 컴퍼니의 역할은 무엇일 것인가? 제품과 기술을 파는데 멈출 것인가? 아니면 이런 새로운 산업의 혁신을 고민하는 진짜로 파트너로서 컨설팅 회사랑 했던 일인데 이 고민들을 같이 나눠본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은 진짜 연구소들이랑 했었던 일인데 나눠본다든지, 회사로서의 범위도 훨씬 확장될 거고요. 그렇다면 저희 직원들도 나는 그냥 우리 제품 소개하는 기술 엔지니어였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산업 영역에 훨씬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산업 영역의 새로운 혁신을 리드하는 그런 리더가 됐다. 뭐 얼마 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노벨상 수상자들이 나오고, 굉장히 멀리 있는 학문적인 일들이 아니라 진짜 개인이 변화하고 기업이 변화하고 기업이 제공드리는 서비스, 제품의 형태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흥분되는 변화의 시작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으로서 거부감을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조직의 장이라면 그 조직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어떤 기업은 보안에 대해서 너무나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 자체 AI를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굉장히 비효율적일 것 같다면서도 그 보안 면에서 하는 걱정은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회사들한테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정말 너무나 크리티컬한 것 같습니다. AI 시대의 리더의 역량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들이 있는데, AI 시대에 대표하는 표현이 혁신의 속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리더의 여러 가지 결정 중에 맞는 결정, 늦은 결정도 있을 텐데 그 결정의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리더의 소극적인 변화에 대한 그 자세라든지, 또 조직이 그런 변화를 추구하는 거에 있어서 이게 힘을 실어주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굉장히 좀 크리티컬한 팩터가 될 것 같고요. 조직 내에서 가장 중요한 이 조직이 속도가 어떻게 됐든 간에 AI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해내느냐 못하느냐에 굉장히 좀 큰 저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그 리서치 중에서 한국이 아직은 조금 더 발전의 룸이 있다, 미국은 어떻다라고 비교하는 것들 중에서 뭐 저는 그 요일이 어떻다라기보다는 그 성공과 실패에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조직화, 조직 안에서의 리더의 역할이라서 분명히 재조명되고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보안의 고민이 너무 많아서 자체 AI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 안에서는 조금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은가요? 일단 비용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리고 앞서서 제가 좀 AI를 대표적인 표현, 혁신의 속도, 내가 내 스스로 그거를 만들어냈을 때 그 혁신의 속도는 어떻게 내가 최소한 앞서 나가진 않더라도 킵업 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보안을 위한 내 내재적인 역량과 내가 할 부분과 실질적으로 이 혁신들을 활용하기 위한 그 활용성을 위한 어떻게 보면 그 외부 플랫폼이나 그거에 대한 활용을 정말 잘 밸런스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하나만이 정답이 될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하지만 한쪽이 너무 치우쳐져서 모든 것을 내 내재화한다라고 하는 건 글로벌 리딩 AI 컴퍼니들도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요. AI 자체가 산업이 아니고
아니고 AI를 활용해서 내 업을 확장하거나 성장시키고자 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조심해야 되는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혹시 그 코파일럿을 이용해서 코파일럿의 엔진을 그대로 씁니다만 A라는 기업 전용으로 새로 디자인을 입혀준다든지 또한 그렇게 해서 A라는 기업에서 디자인을 입힌 새로운 AI가 있는데 여기다 어떤 자료를 올려도 그게 코파일럿을 사용하는 세계의 다른 사람하고는 안 섞이게 한다든지 뭐 이런 툴은 없나요? 되게 정확하게 맥락을 짚으셨는데요. 저희 회사 광고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 이런 게 있군요. 아, 감사합니다. 알려주세요. 제가 앞서서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중심으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하나가 인텔리전스였고 그 두 번째가 트러스트입니다. 지금 말씀 주시는 게 정확하게 트러스트의 영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트러스트라고 하는 거는 외부에서 해커가 침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에 트러스트에 많이 집중되는 경향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 영역이 가장 중요한 트러스트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 일단 기업 입장에서 쓰기 어려워요. 기업의 존재 18세기, 19세기 초반에 영국에 있는 경제학자가 firm, 기업이 무엇이냐라고 정의할 때 개인이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경영의 전문성의 기존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하는 게 캐피탈적으로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에 기업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요즘에 기업의 존재 가치가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자산입니다. 인텔리전스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프로텍션에 대한 개런티가 없으면 기업은 AI 아니라 어떤 기술도 도입하기 어렵습니다. 절대 안 하죠.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50년 동안 이 일을 해올 수 있었던 거는 한때는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로 보여지고 하다못해 AI가 처음 나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저희가 오픈 AI랑 뭐 가장 유일한 파트너고 우리는 정말 엄마 아들 관계고 막 이런 굉장히 가까운 파트너십을 해서 마이크로소프트만 오픈 AI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많은 고객분들이 그런 불편함을 말씀 주셨어요. 챗GPT 쓰면 답이 굉장히 막 화려하고 많이 나오고 깊이 나오는데 코파일럿을 쓰면 그 답이 조금 협소하고 좀 나한테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실제로 그 답을 제시 드릴 때도 이게 정말로 에티컬하게 그리고 도덕적으로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이런 것들의 범도 안에 정말 적절한 것인가라고 하는 필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 안정성, 어떻게 보면 고객의 신뢰를 갖기 위한 거죠. 내 정보가 나가지 않고 내가 필요한 정보는 활용하고 이것들을 너무 로직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실제 이제 기술이 진보하면서 그 부분들도 굉장히 속도나 그런 컨트롤 면에서 훨씬 더 고객의 편의성 또 실제로 에틱이나 리걸 바운드리 그리고 그 정보가 나가지 않는 그 신뢰 이것들을 하면서 훨씬 더 많이 발전하고 있고요. 외부 솔루션을 쓰느냐 내부를 쓰느냐에 있어서 플랫폼이 신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좀 믿을 만한 파트너랑 하시는 게 더 좋지 않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내 개인적으로 모델은 내가 내 업에 리걸 펌이니 이런 업에 맞춰서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한 가지 이 정보는 외부에서 나를 침해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고민뿐만 아니라 그럼 우리 직원들이 혹시 실수로 이거를 밖으로 흘려보내는 이유는 어떨 때 누군가 지나가다가 이거를 스텀블해서 그런 보안 사고들이 가장 많거든요. 제일 황당한 경우죠. 그런 것들까지 내가 준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그 두 개를 정말 면밀하게 한번 비교해 보시고 한번 결론을 내리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또 그런 이유가 마이크로소프트가 AI를 하나의 모델 컴퍼니가 아니라 비즈니스 사업을 하시는데 필요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로서 자리 잡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직을 AI화해가는 과정에서 조직 시스템에서 가장 AI를 좀 빠르게 도입을 하고 먼저 바꿔가야 되는 부분은 뭡니까? 도입을 추진하시는 리더분들이 크게 두 분류로 나눠지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전 직원이 다 같이 이렇게 AI 역량을 넓혀서 전사적인 활용성을 높여가면서 우리 회사의 역량을 높이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지를 고민하겠다라고 하시는 접근이 하나 있으신 것 같고요. 우리 회사 사업부문 중에서 이 사업부문은 AI를 활용하면 굉장히 획기적인 뭔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인더스트리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고민과 연구와 이것들 역량을 다 집중해서 여기서 뭔가 폭발적인 도전을 한번 해봐.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부분에 대해서만. 여기서 성공이 되면 이걸 좀 여러 사업부로 확장을 해서 우리가 새로운 연구를 하는 영역이라든지 제품을 만들어내는 하다못해 새로운 영업을 하는 영역이라든지 우리의 사업 부문 특화해서 그런 AI 역량을 빌드해보자. 이 두 가지 접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접근 방법은 리더의 선택이실 것 같고요. 두 개의 접근 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직원들이 그런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을 좀 만들어주는 것, 실패할 수 있도록 빨리 도와주는 것. 제가 프롬프트를 오늘 써보고 이상하니까 내일 다른 걸로 바꾸고 그게 이상하니까 더 좋은 걸로 바꿔서 궁극적으로 저한테 가장 필요한 프롬프트로 만들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비즈니스 업무로 풀어보면 우리가 진짜 우리 팀원들한테 그런 기회들이 얼마나 주어지는가. 원 스트라이크 아웃인지 3 스트라이크 아웃인지 이런 문화가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서 나오는 효율성, 거기서 나오는 혁신이 정말 이 사람들의 보상이라고 하기만은 좀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성과로 어떻게 레커그나이즈 되는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첫 번째 모델, 전사적으로 해서 얇게 펼쳐서 가는 모델 또 아니면 특정 조직을 중심으로
중심으로 해서 깊게 가는 모델이든 간에 좀 이것들이 우리 회사의 내재적인 역량으로 쌓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건지 약간 좀 리더의 그런 가이던스 이런 세 가지가 좀 특히 가장 중요하게 밸런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본사 가시면 무슨 일 하고 오십니까? 글로벌 회사들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본사 글로벌과 아시아 조직과 한국 조직 간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스킨십도 많고 서로 간의 전략에 대한 교환, 논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런 경험들에 대한 공유, 이슈에 대한 서로 간의 상의 이런 거를 하는 모임들이 주로 하나 있고요. 저희 고객들이 고객이자 또 파트너세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큰 제조든 아니면 엔지니어링이든 새로운 제품 개발이든 이제 워낙 저희가 그 기술의 활용도가 빠르고 또 앞서시고 또 굉장히 깊으시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신기술을 가장 먼저 논의한다든지 소개해드린다든지 새롭게 필요한 그런 기능들에 대한 서로 의견 교환이라든지 이런 약간 좀 기술을 선도하는 대화를 하는 그런 포럼 빈도가 꽤 많이 있습니다. AI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인프라 안에 반도체가 있고요. 데이터 센터가 있고요. 데이터 센터 안에 포함되는 여러 기술들이 들어있고요. 컴퓨터, 디스플레이 패널, 한국이 제조하는 굉장히 많은 그런 기술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안에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핵심 컴포넌트가 되고 있습니다. 본사와 저희 간의 협력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협력 가운데에는 뭐 당연히 한국이라는 시장의 이런 폭발적인 AI의 요구사항 또 그런 혁신을 우리가 어떻게 사업적인 기회로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또 글로벌 시장을 확장하는 그런 촉매로 활용할 것인가도 있고요.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기술적인 혁신들을 어떻게 우리가 협력의 매개체로 활용할 것인가 굉장히 긴밀하게 이루어져서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 안에서 코리아의 역할이 여러 방면으로 좀 다양하게 펼쳐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주 성공적인 커리어예요. 이렇게 한 사람의 커리어를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한 어떠한 장점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대표님이 봤을 때 대표님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힘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호기심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이렇게만 되어야 하나? 라는 질문을 꼭 하는 것 같아요. 뭐가 잘 되고 있는데도 이렇게만 되어야 하나? 다른 방법은 없을까? 제가 그런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 회사가 됐던 학업이 됐던 이 상황도 사실은 저한테 주어지는 특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입사원에서 그 호기심을 갖는 그 시간이나 중간 매니저가 돼서 그걸 하는 호기심을 갖는 기회나 아니면 제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표로서 그 호기심을 갖는 기회도 저한테 주어지는 특권이지 않습니까? 몸둘 바를 모르게 감사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기회를 주시지? 내가 신입사원인데 제가 처음에 IT 발을 들여서 신입사원으로서 아마 급여를 받았던 게 한 2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미국 회사도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25년 전이니까 아, 옛날이죠. 월급이 네. 적으면 적고요. 또 신입사원으로서 많으면 많은데 나는 아직 200만 원어치 일을 못하는 것 같은데 왜 200만 원을 주지? 라는 질문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200만 원을 제가 누구한테 주려면 이 사람이 나한테 300만 원의 가치를 만들어준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200만 원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신입사원일 때 무슨 300만 원의 가치를 했겠어요. 200만 원을 받고 학교 다니는 거죠. 2년 차에는 과연 달랐을까? 3년 차에는 달랐을까? 다르려고 노력했겠죠. 호기심 계속 가지고 그럼 이거를 하면 내가 300만 원어치를 하나? 이러면 600만 원어치가 될 수 있나? 그 안에서 저도 성장하는 건데 그런 호기심이 지금도 있고 그래서 그런 호기심을 실행할 수 있는 이 기회에 감사하고요. 그 두 가지 아닐까. 회사에 있는 젊은 리더들, 이 시대를 이끌어 가야 될 젊은 리더들에게 그들이 겪고 있는 실패에 관해서 조언해 주신다면요. 제가 정의하기 나름인 것 같거든요. 이게 내가 실패한 거냐 내가 성장하는 과정이냐 인 것 같은데 이불 킥하는 실패들 많이 한 것 같아요. 남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뭐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하는 실패들 많이 했었고 좌절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고요. 진짜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도 막 생겨나고 그랬을 때 조금 그것들의 객관성을 제가 띌 수 있는 가장 큰 그 원동력이 실패 경험이었었던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큰 일이 아니구나. 나한테는 정말 이게 하늘이 무너지는 일인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게 큰 일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자각도 생기고요. 그 실패를 통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아니면 어려운 이런 상황을 접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대범함 또 그런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실패를 경험했을 때 아프죠. 부끄럽죠. 싫죠. 근데 저는 그게 나한테 얼마나 큰 성장의 원동력이 될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그 스트레스보다는 그냥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성공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한테 그렇게 와닿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겠으나 가감없이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많은 성공하신 리더들 중에 실패의 경험을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훨씬 성공의 경험을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보다 많지 않을까. 그게 오늘의 그들을 만들었다라고 저는 감히 제 경험상으로 확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장시간 동안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도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에 대해서도 이 업계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커리어에 대해서도 많은 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CEO 초대석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의 조원우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걸 알게 됐고 또 IT 업계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얘기에도 굉장히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께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